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계의 삼류 소설가 샤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채널 역사상 가장 전위적인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뭐 사실 제목만 봐도 뭔가 딱 감이 오죠. 가짜 유대인이라. 아마 지난 영상의 막바지쯤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작금의 이런 만악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유대인들, 흔히 유대 괴뢰 등으로 불리는 이런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성경적인 유대인, 즉 부계로서 계승되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모계 쪽 혈통으로 계승된 가짜 유대인의 핏줄이라고. 일단 할라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유대법에 따르면 유대인의 정체성은 어머니를 통해서만 전해진다고 합니다. 즉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유대인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이후로 태어난 모든 유대인들의 혈통은 모계가 아니라 부계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전통적인 유대 사회는 본래 부계 사회였다는 건데, 그래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직위와 같은 세습직도 전부 부계로 계승이 되었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요셉이나 모세의 자손들도 일단은 유대인으로 간주가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존속되고 있었던 이런 부계 계승의 원칙은 바르코크가 난 이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를 기점으로 이게 모계 계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유대인 혈통이 이 디아스포라를 기점으로 그 맥이 끊겨버렸다는 건데,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모계 중심의 계승 체계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부계적 의미에서의 씨를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저기 어디 켈트족 드루이드를 남편으로 데리고 와도 뭐 일단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니까. 결국 누가 진짜 야곱의 핏줄인지는 유전자를 까봐야 알 수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유전자 검사를 했던 건지 뭐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일단 성경이 실제라는 걸 전제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창조주가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단 진짜 이스라엘 핏줄의 남자들이 필요합니다. 혈통적으로 보자면 야곱의 핏줄들이겠죠. 근데 만약에 그 야곱의 핏줄들을 전부 찾아내서 몰살시킨다면 당연히 창조주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되겠죠. 뭐 사탄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그래요. 어찌됐건 창조주와의 싸움은 진짜 이스라엘 핏줄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면 끝나니까. 그리고 이런 내러티브는 성경의 스토리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죠. 아담의 핏줄이자 창조주의 핏줄인 아벨이 뱀의 시인 카인에게 살해당했다던가, 뭐 이집트 파라오가 유대인 남자애들을 전부 죽이라고 했다던가, 헤롯이 베들레헴의 남자애들을 전부 학살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 타이밍이 조금만 어긋났으면 아마 모세나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을 수도 있겠죠. 내러티브가 다 이래요. 결국 창조주의 씨를 끊기 위함으로 귀결이 된다고. 하여튼 이 혈통적 유대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 가짜 유대인들, 즉 스스로를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 사탄의 회당이라 불리는 그 유대인들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건지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낱 삼류 소설가의 상상력이 얼마나 다채롭고 풍부한지 제가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시작해 보시죠. 일단 가짜 유대인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이론이 하나 있죠.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바로 가짜 유대인이다. 참,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또 뭐냐라고 하실 텐데,
제가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크게 아슈케나지, 세파르딤, 미즈라임이라 불리는 세 개의 집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아슈케나지는 보통 디아스포라 이후에 독일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의 후손을 뜻하는데요. 현재 전 세계 유대인 인구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유대인 집단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인물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했다고 하는데요.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일단 짧게 브리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로스트라이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유명한 유대인 가문이죠. 국제 금융 네트워크의 지배자. 참고로 현재의 이스라엘 땅은 로스트라이드 가문의 사유지입니다. 그 다음 테오도어 헤르츠. 반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사이오니즘의 아버지고요. 마찬가지로 이 양반도 아슈케나지 유대인입니다. 뭐 조금만 더 얘기해볼까요?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레리 핑크, 마커스 골드만, 제이콥 쉬프, 시드니 와인버그, 조지 소로스, 샘 포드 웨일, 레리 페이지, 스티븐 스필버그, 저커버그, 뭐 기타 등등. 뭐 가만 보면 전부 한따까리씩 하는 양반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제프리 앱스타인. 이 아저씨도 아슈케나지 유대인인데 이 앱스타인이라는 성은 가장 오래된 아슈케나지 유대인 가문의 성씨라고 하네요. 신기하죠?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거죠. 만악의 근원으로 묘사되는 유대인들의 절대 다수가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며 이들은 근현대사 전반에서 그러니까 금융, 정치, 언론, 문화 등의 분야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영향력이 있는 유대인들은 전부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다 라는 말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대인 민족들은 말이죠, 역사적으로 맨날 쫓겨나고 맨날 박해만 받던 민족이었습니다. 좋은 대우를 받았던 적이 거의 없어요. 뭐 툭하면 돈 뺏어가고 툭하면 꼬투리 잡아서 쫓아내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싸잡아서 다 죽여버리고 뭐 이런 일들은 그냥 예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상위 포지션에 오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하고 많은 유대인 집단 중에서 왜 하필 아슈케나지 유대인들만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된 걸까요? 단순히 인구수가 많아서? 뭐 그게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해보려 합니다.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상위 포지션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설적으로 이들이 유대인 혈통과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과거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혈통적 유대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종이며 그들의 기원은 중앙아시아 유목민 핏줄에 있다는 얘기. 물론 이게 정론으로 통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통은 이제 로마로부터 쫓겨난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를 겪은 유대인들의 일부가 훗날 중세 독일의 라일란트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여기서 발생한 유대인 공동체를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기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걸 라일란트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게 학계의 정론이죠 사실. 그래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런 주장은 일부 반유대주의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그런 저속한 음모론 정도로만 지부가 되는데 뭐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런 식의 주장이 왜 자꾸 제기가 되는 건지 뭐 한 번쯤 파헤쳐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보통 음모론이라 레이블링 되는 것들을 잘 거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진실의 파편이 들어있기 마련이니까.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챕터에서 마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시죠.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기원에 대한 담론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라일란트 가설이고 두 번째가 바로 카자르 기원설인데요. 라일란트 가설은 이미 이전 챕터에서 언급을 했으니 이번에는 카자르 기원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이 카자르 기원설이라는 게 뭐냐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기원이 고대 레반트 지역, 즉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카자르 카가나트라 불리는 유목민들의 국가를 그 기원으로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카자르는 튀르크계 유목민들이 세운 국가인데요. 대략 6세기 후반부터 흑해와 카스피해 일대를 중심으로 발전한 거대한 상업 제국이었다고 합니다. 튀르크계 유목민들이랑 유대인들이랑 도대체 뭔 관련이 있냐라고 하실 텐데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본래 이들은 유대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탱그리즘을 기반으로 한 샤머니즘 종교를 믿는 뭐 그런 애들이었거든요. 근데 대략 8세기쯤에 이 카자르의 지배계층과 그 주민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유대교로 개종한 카자르인들의 후손이 훗날 동유럽 인근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현재의 아슈케나지가 되었다. 네, 이게 이 카자르 기원설의 핵심 내러티브입니다. 뭐 한마디로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혈통적, 인종적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만 유대교를 믿는 튀르크 계통 유목민들의 후손이라는 건데 좋습니다. 조금만 더 얘기해 볼까요? The 13th Tribe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아서 퀘슬러 1976년 작품인데요.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기원과 그 민족적 뿌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퀘슬러는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을 13번째 지파라고 하면서 아슈케나지는 인종적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만 유대교를 선택한 튀르크계 백인 카자르족의 후손이란 주장을 합니다. 뭐 똑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퀘슬러의 주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가설이 바로 카자르 기원설인데요. 재밌는 건 정작 퀘슬러 이 양반도 아슈케나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 작가가 자기 민족의 기원을 비판적으로 해석한다라. 이거는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죠. 물론 저는 이 카자르 기원설이 100% 무어한 주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이론은 보통 아슈케나지 대부분이 카자르에서 단일 기원한 민족이라고 해석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단일 기원 민족은 아닙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에 대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아슈케나지의 뿌리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라 전혀 다른 지역을 그 기원으로 한다고 합니다. 앨런 엘 하이크라는 한 유전학자는 이 아슈케나지의 뿌리가 코카서스 지역에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참고로 코카서스 지역은 과거 카자르 제국이 있던 곳과 지리적으로 거의 동일한 위치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하여튼 이 엘 하이크라는 학자분은 말이죠.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유전자가 라일란트 가설을 주장한 유전학자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뭔가 좀 굉장히 이질적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원래라면 팔레스타인 지역을 기원으로 해야 할 그들의 혈통이 사실 유럽계였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393명의 아슈케나지, 이란계 및 산악 유대인과 600개가 넘는 비유대인 유전체에 대한 분석 결과 그리스인, 로마인, 이란인, 터키인이 아슈케나지 유대인과 가장 높은 유전적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DNA 중 약 3%만이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과 연결되는 공통 조상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닙니다. 아슈케나지인들의 모국어는 이디시어인데요. 보통은 이디시어가 독일에서 기원했을 거라는 게 정설이지만 사실 이 언어의 기원은 터키 북동부 지역에 있습니다. 한 매핑 데이터에 따르면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90%는 고대 실크로드 무역로 근처에 위치한 고대 마을 이스케나스, 에스케나스, 아샤나스 그리고 아슈쿠즈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 지역에서 무역 활동을 하던 이들이 상업용으로 고안한 언어가 바로 이니시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네 마을의 이름은 아슈케나즈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성경에도 이것과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죠. 야벳의 손자 중에 아슈케나즈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아슈케나즈가 바로 오늘날 아슈케나지의 기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인들은 이 아슈케나즈의 후손들을 이슈쿠사라 불렀고 그리스인들은 스키토이 또는 스키타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아슈케나지인의 조상 중에 이란인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스키타이가 어떤 민족인지 아시나요? 네, 고대 이란계 유목민들이죠. 정리하자면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터키 북동부 무역로 지역에서 형성된 집단이며 이란, 터키, 그리스 등의 다양한 민족이 혼합된 공동체이다. 그리고 아슈케나지와 스키타이는 아슈케나즈라는 공통된 어원을 공유하며 이는 성경에 등장하는 야벳의 손자를 그 기원으로 한다. 저는 말이죠. 아슈케나지가 카자르에서 단일 기원했다기보다는 이 삭족, 즉 스키타이족과 조금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가 아슈케나지는 아슈케나즈에서 유래되었고 아슈케나즈는 스키타이라고도 불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레퍼런스라고 보는데 왜냐면 보통 유대인들의 조상은 셈으로 여겨지는데요. 아슈케나지와 스키타의 기원인 아슈케나즈는 셈의 후손이 아니라 야벳의 후손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셈, 함, 그리고 야벳. 셈은 보통 황인종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함은 흑인종, 그리고 야벳은 백인종의 조상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 참고로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백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민족이고요. 스키타이족 역시도 백인계 유목민족으로 분류가 되죠. 뿐만 아닙니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모계를 따르듯이 이 스키타이들 역시도 모계를 따르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 스키타이는 우리나라의 신라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민족입니다. 일단 신라의 지배계층은 백인이었습니다. 이는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서 검증된 내용인데 실제로 신라 왕족들의 유전자는 스키타이와 훨씬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냥 가까운 게 아니라 유전학적으로 거의 일치하는 관계라고 하네요. 그래서 스키타이족이 한반도로 넘어와서 세운 국가가 바로 신라라는 의견이 많은데 좋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신라는 말이죠. 모계사회였습니다. 일단 신라의 건국 시조는 알에서 태어났다고 알려진 박혁거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령 부인이라고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아령은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두 분 출생 배경이 상당하죠? 그리고 이들의 후손들, 즉 박씨 집단은 혁거세 부부의 여성 후손을 왕비족으로 묻고 이 왕비족과 결혼을 해야만 왕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씨 집단들, 즉 김씨나 석씨와 같은 신라의 지배계층들도 박씨의 여성 후손과 결혼을 해야만 왕위를 이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말이죠. 삼국사기를 읽어보면 신라 초기의 왕비들은 전부 아령 부인의 후손이었다고 하는데요. 화랑세기에 신라 왕비족이 등장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아령 부인의 여성 후손과 결혼을 해야만 왕이 될 수 있었기에 진골 정통이나 대원 신통 같은 모계 혈통이 권력의 기반이 되었던 거고, 그래서 여성들이 왕실 내에서 왕비족이라는 신성한 그룹으로 묶일 수 있었던 거겠죠. 용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이 아령 부인의 딸들과 결혼을 해야만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건 그냥 단순한 레퍼런스가 아닙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카인은 뱀의 씨였고 함의 아내인 나아마는 카인의 후손이었으며 나아마를 통해서 뱀의 씨가 이어졌다. 즉 모계를 통해서 뱀의 씨가 이어졌고 그 후손들이 현재의 로열블러드 혈통이 되었다는 건데, 이는 신라의 대원 신통과 같은 이런 모계 계승 전통과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찌 보면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뱀의 혈통이 남성이 아니라 여성을 통해서 이어진 격이니 로열블러드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모계 쪽 혈통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좀 날카로우신 분들은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어요. 신라 왕족들, 즉 스키타이들은 야벳의 후손인데 어떻게 이들이 뱀의 혈통일 수 있냐? 뱀 씨족은 분명 함의 후손들인데 너 뭔가 잘못 짚은 거 아니냐라고. 합리적인 지적이죠.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벨탑 사건 이전, 즉 모든 말과 민족이 하나였던 시대에 이 함의 후손들과 다른 민족 사이에 교잡이 있었고, 그 혼혈 혈통들이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면서 작금의 로열 블러드 가문을 이뤘다고 봅니다. 셈과 아르박삿 그리고 데라에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만 빼고 말이죠.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에서도 변절자가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바로 12지파에서 제명당한 단지파인데, 이 단지파는 말이죠, 야곱의 직계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지파입니다. 단은 질가의 뱀이요 행로의 독사로서 말발굽을 물어 말탄 자가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구원을 받는 야곱의 아들들, 즉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자 보시면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유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갓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아셀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시몬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레위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요셉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2,000이라.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네,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즉 14만 4천 명의 명단 중에서 오직 단지파의 이름만 빠져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 생각에는 12사도 중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12지파 중 하나인 단지파 역시도 유다와 마찬가지로 창조주를 배신한 포지션으로 보이는데, 이들이 진짜 유대인 행세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실제로
엘하이크의 연구 결과에 반대되는 그런 주장들도 꽤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어느 한쪽이 틀린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둘 다 진실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상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암만 단지파가 제명되었다 해도 일단 그 기원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가짜 유대인이라는 건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겠죠. 스키타이와 같은 중앙아시아 유목민 핏줄이거나 12지파에서 제명된 단지파의 후손이거나 아니면 이 둘의 혼혈이거나. 그리고 이건 보너스인데요. 그 여러분들 켈트족 있잖아요. 영국에 사는 요상한 친구들. 이 켈트족은 스키타이와 과거 어느 시점에 서로 합쳐진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신라 왕족은 켈트족이라고 봐도 전혀 과언이 아닌 거죠. 근데 왜 갑자기 켈트족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 트통, 이 트럼프의 생모가 바로 스코틀랜드 켈트족 출신이거든요. 메리 앤 맥클라우드. 맥클라우드는 켈트족의 귀족 가문인데요. 켈트족은 스키타이와 마찬가지로 목의 계승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메리 앤 맥클라우드를 생모로 둔 우리 트럼프는 적법한 아슈케나지 왕가 혈통이자 신라 왕족 혈통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재명이 왜 트럼프에게 이런 금관을 선물했는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신라는 스키타이인들이 세운 국가였고 트럼프는 켈트족, 즉 스키타이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신라의 왕족 혈통이니까. 심지어 트럼프가 선물받은 신라 금관은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 바쳐졌죠. 뿐만 아닙니다. 이 신라의 금관과 함께 주어진 선물이 바로 황금 무궁화 훈장인데 무궁화는 솔로몬 왕의 샤론의 장미로서 그리스도에 비유되는 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이미 유대교 측으로부터 프린스 오브 피스라는 상을 받은 적이 있죠. 평화의 왕자. 심지어 7개의 촛대를 가진 성경적인 촛대도 아니고 9개의 촛대를 가진 짝퉁 유대교식 메노라인 걸 볼 수 있는데 이 평화의 왕자 메노라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평화의 언약상을 평화의 왕자에게 수여한다. 이 프린스 오브 피스 어워드는 원래 저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저 상을 받았을 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신의 평화를 위한 도구로서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 그렇다는 건 트럼프가 평화의 왕자라고 유대교 측에서 직접 인증을 했다는 건데 이재명은 그런 트럼프에게 샤론의 장미를, 그것도 황금으로 된 샤론의 장미를 바친 거죠. 그리스도의 상징. 신라의 왕이자 스키타이의 왕, 그리고 가짜 유대인들의 왕 트럼프. 다음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들을 마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이였습니다. I saved you, cried the woman, and you've bitten me, but why? You know your bite is poisonous, and now I'm going to die. Shut up, silly woman, said the reptile with a grin. You knew damn well I was a snake.
before you took me in.